어떤 사실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네, 아유, 누구나 겪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맞아요. 만약에 그 고통스럽고 뇌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기억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아주 정확한 생물학적 방아쇠라면요?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평소에 지식 습득에 열정적이지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은 느낌을 받는 우리 학습자님,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형광펜 들고 교재를 3번이나 정독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믿었는데 막상 시험지 받으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현상. 아, 진짜 억울하죠, 그거? 그러니까요. 이 배신감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최신 뇌과학 연구, 그리고 교육심리학의 통찰, 또 시간관리의 고전인 포모도로 기법의 메타인지 개념, 심지어 수면 과학까지 아우르고 있거든요. 와, 출처가 엄청나네요. 네, 이 모든 걸 교차 검증해서 우리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학습 시스템을 도출해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핵심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간격 반복과 능동적 기억 환기를 활용해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식을 영구적으로 남기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무엇이 진짜 공부인가를 정의하는 일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공부 방식 있잖아요. 교재를 막 여러 번 반복해서 읽거나 핵심어에 예쁜 색깔로 밑줄 긋고. 저도 형광펜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강의에서 들은 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베껴 적는 행위들, 이런 건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공부가 아닙니다. 네, 공부가 아니라고요? 네. 자료에서는 이런 방식들을 시각이나 청각적 입력에만 의존하는 얕은 학습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밑줄 그으면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얕은 학습이라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억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이거든요. 텍스트를 여러 번 눈으로 훑어보면 그 문장 구조나 단어 위치에 그냥 익숙해지게 됩니다. 아, 익숙해진다. 네, 뇌는 이 익숙함을 내가 이건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아주 핵심 개념인 메타인지가 등장합니다. 메타인지요? 요즘 되게 자주 들리는 단어잖아요. 맞아요. 메타인지는 단순히 뭘 아는 걸 넘어서 자신이 무엇을 정확히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조감하는 상위 인지 능력이거든요. 내가 나를 밖에서 지켜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시험 범위를 눈으로 훑은 것만으로 뇌의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이제 다 알았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현상이 마치 요리책을 수십 번 읽는 거랑 똑같다는 점입니다. 오, 요리책 비유 좋네요.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눈으로 100번 읽었다고 해서 주강 들어가자마자 완벽한 프렌치 코스 요리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직접 칼도 쥐어보고 불 조절해가면서 재료를 태워 먹어봐야 진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눈으로만 바르는 건 그저 심리적 위안을 얻는 가짜 공부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주방에서 직접 불을 다루는 그 행동, 그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깊은 학습의 핵심이에요. 요리책을 덮고 직접 요리를 해보듯이 책을 딱 덮고 뇌 속에 저장된 정보를 강제로 끄집어내는 훈련, 이걸 능동적 기억 환기라고 부릅니다. 능동적 기억 환기. 정보를 집어넣는 인풋이 아니라 뇌 밖으로 밀어내는 아웃풋에 집중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뇌 밖으로 밀어낸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당장 책상 앞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출처 자료들을 보면 이를 위한 7가지 실용적인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중 가장 검증된 몇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이지만 진짜 강력한 플래시카드입니다. 앞면에 질문 있고 뒷면에 답 있는 그거요. 네, 앞면의 질문만 보고 뒷면의 답을 뇌에서 억지로 짜내야 하죠. 두 번째는 코넬 노트 필기법이에요. 그거 노트 영역 나눠서 쓰는 방식이죠? 맞아요. 노트를 정리할 때 왼쪽 단에 키워드가 아니라 질문을 작성해 두는 겁니다. 나중에 그 질문만 보면서 오른쪽 내용을 복기하는 거죠. 오, 질문을 스스로 만든다는 게 포인트네요. 세 번째가 특히 현대인들한테 정말 중요한데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즉시 구글이나 챗GPT에 검색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참기 힘든데요.
바로 검색창 켜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검색 버튼 누르기 전에 최소 1분 이상 뇌를 막 쥐어짜면서 답을 스스로 추측해보는 과정이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1분 쥐어짜기.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파이만 기법처럼 방금 배운 걸 아무것도 모르는 가상의 인물한테 말로 직접 설명해보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아, 가상의 친구한테 설명하기? 하지만 잠깐만요. 매번 질문 만들고 스스로 시험 보고 심지어 가상의 인물한테 설명까지 해야 한다면 우리 학습자님들이 퇴근이나 학교 후에 안 그래도 지친 상태일 텐데 뇌가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죠. 엄청 피곤합니다. 솔직히 그냥 편안하게 인강 틀어놓고 예쁜 형광펜으로 줄 그으면서 읽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덜 드는데요. 바로 그 피곤함과 에너지 소모가 이 방법이 통한다는 생물학적 증거예요. 피곤한 게 증거라고요? 네, 능동적 기억 환기를 할 때 우리 뇌는 그 답을 찾아내려고 신경망 이곳저곳을 되게 고통스럽게 탐색하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이 고통스러운 마찰 과정 자체가 시험 효과라는 인지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험 효과요? 근육 찢어지는 듯한 부하가 걸려야 다음날 근섬유가 더 두껍게 재생되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허,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들 때 끙끙대는 거랑 같군요. 그렇죠. 뇌 역시 정보를 꺼내려는 강한 저항이랑 부하를 겪어야만 그 정보를 감싸는 미엘린 수초라는 게 두꺼워져요. 그래야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라는 영구적인 형태로 변환되는 겁니다. 뇌를 괴롭히고 쥐어짜는 마찰 자체가 기억을 고정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좋아요. 능동적 기억 환기가 어떻게 뇌에 근육을 붙이는지 그 원리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오늘 뇌를 고통스럽게 쥐어짜서 뭔가를 외웠다고 해도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 어차피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져버리지 않나요? 애써 만든 기억 근육 손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바로 타이밍의 과학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1880년대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 연구를 봐야 하는데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말씀이시죠? 맞아요.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빨리 소실되는지 측정하려고 이분이 WID, ZOF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 철자 수천 개를 스스로 암기하는 약간 귀기한 실험을 했어요. 와, 엄청난 집념이네요. 그 결과 도출된 망각곡선에 따르면 우리는 학습 후에 단 20분만 지나도 절반 가까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20분 만에요? 너무 허무한데요? 이 자연스러운 망각을 방어하는 유일한 과학적 해결책이 바로 간격 방법입니다. 무작정 매일 복습하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둔다는 뜻인가요? 네, 복습 간격을 1일, 2일, 4일, 8일, 16일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오, 간격을 갈수록 길게. 아까 말씀드린 플래시카드랑 이걸 결합하면 라이트너 시스템이라는 구체적인 툴이 됩니다. 라이트너 시스템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자 3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상자에서 카드를 꺼내서 답을 맞히면 다음번 복습 주기가 더 긴 두 번째 상자로 그걸 넘깁니다. 아, 맞히면 다음 단계로? 네, 반대로 틀린 카드는 다시 복습 주기가 가장 짧은 첫 번째 상자로 얄짤없이 되돌리는 방식이죠.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이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 복습 간격이 늘어날수록 정보를 머릿속에서 꺼내기가 더 아슬아슬해지고 어려워진다는 데 있어요. 아, 앞서 말한 근육통 원리가 여기서 극대화되는 거군요. 근육이 찢어지고 완전히 회복되기 직전, 그러니까 지식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서 사라지기 직전에 그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딱 다시 자극을 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때 뇌가 이 정보는 생존에 진짜 필요한 거보다 이렇게 판단해서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간격이 벌어질수록 뇌가 느끼는 인지적 부하가 커지고 이게 기억 회로를 굵게 만든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며칠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 거시적인 복습 주기를 당장 오늘 하루에 미시적인 스케줄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1980년대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토마토 모양 주방 타이머를 보면서 고안한 포모도로 기법이 등장합니다. 토마토 타이머요? 네, 25분 동안 오직 하나의 과제에만 완벽히 몰입하고 5분간 휴식하는 걸 한 세트로 딱 묶는 겁니다. 잠깐만요. 25분이라는 시간은 엄청 고난도 수학 증명 문제를 풀거나 복잡한 코딩을 할 때 이제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몰입해서 속도가 붙으려는 찰나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때 타이머가 울려서 강제로 쉬어야 한다면 몰입의 흐름이 완전히 탁 끊길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25분이라는 숫자의 핵심은 화학 반응에서 말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퇴근하고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뇌는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도피해버리거든요. 그쵸. 3시간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딱 25분만 견디자 이렇게 과제를 세분화하면 시작의 장벽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아,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군요. 네. 게다가 인간의 뇌는 45분에서 90분이 지나면 주의력이 생물학적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물론 본인 작업 특성에 따라서 50분 집중, 10분 휴식이나 90분 집중, 20분 휴식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시작 장벽을 낮추는 심리적 트랙이자 뇌의 주의력 주기를 맞춘 시스템이네요. 그렇다면 25분을 열심히 달리고 얻어낸 그 달콤한 5분의 휴식 시간, 이때는 뭘 하면 되나요? 소셜미디어 확인하거나 밀린 단톡방 메시지 답장하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이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경고까지요? 네, 5분 동안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 보거나 피드 넘기는 거 그거 결코 휴식이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라고요? 전 맨날 그러는데. 뇌 입장에서는 쉴 틈 없이 새로운 정보랑 도파민 홍수를 냅다 쏟아붓는 행위거든요. 방금 전 25분 동안 힘들게 학습한 정보들이 뇌 속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새로운 자극들이 훅 들어오니까 기존 지식을 밀어내고 엄청난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5분 휴식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창밖 먼 곳을 그냥 멍하니 응시하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방 안을 가볍게 걸어다니면서 뇌가 방금 흡수한 정보를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처리할 틈을 줘야 합니다. 쉴 때조차 뇌를 배려해야 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능동적 기억 환기로 뇌에 마찰을 일으키고 간격 반복과 포모도로 기법으로 완벽한 타이밍까지 조율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 공부는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 걸까요?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영구적인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도 있는 궁극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 수면입니다. 수면이야말로 진짜 학습의 종착지죠. 잠을 단순히 방전된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정도로 치부하기 쉬운데요. 인지과학 관점에서 수면은 학습에 대한 궁극의 저장 버튼을 꾹 누르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저장 버튼. 우리가 낮 동안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막 능동적으로 환기한 정보들은 뇌에 해마라는 임시 저장소에 일단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잠에 빠져들면 이 정보들이 비로소 대뇌의 신피질로 이동해서 기존 지식망에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기억 응고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해마에서 신피질로 이동한다. 이거 상상해보니까 재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 머릿속에 야간 교대조 물류창고 직원들이 우르르 출근을 하는 거죠. 오, 묘사가 아주 생생한데요. 낮 동안 해마라는 임시 하역장에 막 무작위로 쌓여있던 수많은 택배 상자들, 즉 정보들을 이 직원들이 밤새 분류하는 거예요. 이 플래시카드 내용은 내일 당장 시험에 나올 핵심 문서니까 신피질 중앙금고에 잘 보관하고 아까 스쳐 지나가면서 본 인터넷 밈은 쓸모없는 쓰레기니까 소각장에 던져버려. 맞아요.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 척척 정리하는 거네요. 만약 잠을 안 자면 이 하역장은 결국 꽉 차서 기능이 마비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야간 교대주 직원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증명해줘요. 자료에 등장하는 한 실험을 보면 동일한 분량의 새로운 지식을 두 그룹한테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 그룹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수면을 제한했어요. 결국 어땠을까요? 당연히 잔 쪽이 좋았겠죠. 네, 질 좋은 수면을 취한 그룹의 학업성 취도가 무려 25%나 더 높았습니다. 25%나요? 엄청난 차이네요. 단순히 내용 기억을 더 많이 한 걸 넘어서 복잡한 패턴 파악하고 응용하는 창의력 문제에서도 월등한 성과를 보였거든요. 이게 수면 단계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수면 단계요? 얕은 잠, 깊은 잠 이런 거요? 네, 깊은 잠인 비렘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시냅스 흥분을 가라앉혀서 신체랑 뇌를 물리적으로 복구합니다. 청소와 복구. 그리고 꿈을 꾸는 단계이자 뇌가 막 활발히 움직이는 렘 수면 중에는 낮에 배운 새로운 기억들을 기존에 내가 알던 지식망이랑 물리적으로 연결해요. 향후 들어올 다른 정보들한테 방해받지 않게 기억을 단단히 코팅해서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일 당장 시험이라고 에너지 드링크 막 마셔가면서 밤을 꼴딱 새운다면 뇌에서는 어떤 비극이 벌어지나요? 단순히 시험 성적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수면 부족이 창의력 저하, 우울증, 심각한 주의력 결핍을 유발한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헐, 우울증까지요? 더 무서운 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서 고환 크기가 축소되는 등 신체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생리적 악영향까지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고환 크기 축소요.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잠 줄여가며 책상에 앉아있는 게 훈장이 아니라 사실상 자해행위나 다름없군요. 완전 비과학적인 태도죠. 그런데 전문가님, 자는 동안 뇌가 기억을 저장하고 연결하는 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 과정의 진정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수면 중에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것 못지않게 불필요한 정보를 과감히 버리는 가지치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지치기요? 시냅스 억제라고 더하죠. 맞아요. 뇌는 낮 동안 수만 가지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받잖아요. 이걸 전부 저장하려고 들면 뇌는 심각한 과부하에 걸려버립니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자는 동안 생존에 직결되지 않거나 감정적인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들의 연결고리를 뇌가 적극적으로 끊어내고 삭제해버립니다. 이건 뇌의 용량을 확보해서 다음날 새로운 주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생존 필수 작업이에요. 포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비워내야만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생물학의 원리네요. 바로 그 원리를 역이용한 아주 실용적인 팁이 자료에 하나 있습니다. 오, 꿀팁인가요? 잠들기 직전, 침대에 딱 누웠을 때 그날 배운 가장 중요한 수학 공식이나 핵심 개념 몇 가지를 눈을 감고 조용히 머릿속으로 환기해 보는 겁니다. 아하, 잠들기 전에 생각하기. 잠들기 직전에 뇌에 입력된 정보는 그 이후에 들어오는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속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뇌는 마지막에 떠올린 이 정보를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수면 내내 강력하게 심피질에 코딩해 넣는 거죠.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숏콤 영상 볼 게 아니라 오늘 낮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플래시카드 내용 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완전 자동 세이브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완벽한 세이브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능동적 환기라는 방법, 간격 반복과 포모도로라는 타이밍, 그리고 수면이라는 저장 과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완벽한 시스템을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구동할 것인지 이 전략적 환경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 특히 공간이 주는 단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장소 선정 기준은 접근성, 조용함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각 공간이 뇌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다 다릅니다. 공간마다 뇌가 다르게 반응한다. 예를 들면요. 카페를 생각해 볼까요? 카페에는 보통 70데시벨 수준의 백색 소음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의 가벼운 소음은 뇌의 일부를 주변 경계 모드로 활성화시켜요. 경계 모드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남은 뇌 영역들이 눈앞의 과제에 깊이 몰입하게 되고 창의력이 자극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이나 아이디어 짜는 거, 2에서 3시간 이내 단기 몰입에 아주 적합하죠. 아, 카공족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 도서관은 어떤가요? 도서관은 소음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잖아요. 뇌가 주변을 경계할 필요가 아예 없으니까 아주 깊은 수준의 인지적 처리가 필요한 장기 공부의 제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듣고 계신 학습자님 중에는 퇴근 후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주로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집이라는 공간은 뇌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집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통제만 잘하면 진짜 가장 강력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여기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심리학 원리를 이해해야 해요. 파블로프의 개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침대에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켭니다. 아유, 저도 매일 밤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뇌는 침대라는 공간을 휴식과 수면의 장소가 아니라 각성하고 스트레스 받는 학습 공간으로 엮어버려요. 아, 뇌가 헷갈리겠네요. 그 결과 밤에 진짜 잠자려고 누웠을 때 뇌가 막 긴장해서 불면증이 오고요. 반대로 책상에 앉으면 침대에서 느꼈던 졸음이 몰려오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와, 완전 악순환이네요. 따라서 집에서 공부할 때는 침대와 책상을 철저히 분리해서 뇌에게 공간의 목적을 명확히 입력하는 엄격한 규칙이 필수적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 책상은 오직 뇌를 쥐어짜는 공간으로 뇌의 스위치를 명확하게 딱 분리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오늘 분석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학습자님을 위해 제가 직접 일주일 단위의 맞춤형 루틴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주중 퇴근이나 학교 후에는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집 책상에 앉아서 인강을 듣거나 교재를 읽는 인풋 위주 학습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주말 아침 뇌가 가장 상쾌하고 창의적일 때는 동네 카페로 나가서 70데시벨의 백색 소음 즐기며 포모도로 기법으로 딱 2-3시간만 고도 집중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저녁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책 딱 덮고 백지 꺼내놓고 능동적 기억 환기를 통해 이번 주에 공부한 걸 고통스럽게 아웃풋해보는 거죠. 그러고 침대에 누워 오늘 쥐어짠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8시간의 푹신한 수면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야, 완벽한 루틴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환경 설정만 더 추가하고 싶어요. 바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뇌 속 정보 연결망의 세팅입니다. 뇌속 연결망이요? 새로운 개념이나 영단어 외울 때 기존에 알던 친숙한 정보랑 엮어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일명 고구마 줄기법이 유용해요.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온다? 네, 예를 들어 고대의 아주 오래된 이란 뜻의 영단어 ancient. 이걸 외울 때 텍스트 자체만 외우지 마세요. 박물관 구석에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ancient cake. 이 기괴한 시각적 이미지를 상상해보는 겁니다. 아, 머릿속에 딱딱한 케이크 이미지를 박아 넣는 거군요. 이 이미지가 뇌 속의 하나의 덩어리로 세팅되면 훗날 굳은 케이크 이미지만 떠올려도 단어가 줄기처럼 쉽게 딸려 나옵니다. 오, 훌륭하네요. 여기에 뇌 컨디션 끌어올리는 음식과 행동도 중요하거든요. 뇌에 훌륭한 연료가 되는 아미노산 풍부한 귀리, 즉각적 포도당을 공급하는 바나나, 다크 초콜릿이 도움이 됩니다. 간식도 전략적으로 먹어야겠네요. 그리고 집중 막힐 때는 억지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인간의 뇌는 두 발로 걸으며 진화했거든요. 걷는 행위는 심박수 올려서 뇌에 신선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고 막힌 신경회로 뚫어주는 가장 생물학적인 스위치입니다. 자,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지식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탐구해 왔습니다. 오늘 설계한 이 우리 뇌가 생물학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공부 계획,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눈으로 교재 바르는 자기 위안 멈추고 플래시카드와 백지 활용해서 뇌 고통스럽게 쥐어짜는 능동적 환기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이 고통스러운 마찰을 무식하게 하루 종일 끌고 가지 마세요.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포모도로 기법에 시간 간격 점진적으로 늘리는 간격 반복을 더해 최적 타이밍 지배하십시오. 아주 핵심이네요. 셋째, 단기 창의적 작업은 백색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장기적인 딥워크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그리고 집에서는 침대와 책상을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 영구적 지식으로 코딩하기 위해 최소 7.5시간 이상 질 좋은 수면으로 뇌의 저장 버튼 꾹 누르십시오. 이 네 가지 기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정보가 휘발되지 않고 우리의 지적 자산으로 영구히 남게 될 겁니다. 네, 학습자님, 오늘 저희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정관념을 확 흔들어 놓을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뇌 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지식을 우겨 넣고 단 한 톨도 빠짐없이 기억할까에 대해서만 강박적으로 집착해왔습니다. 망각을 죄악시하면서요. 하지만 앞서 수면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가지치기 현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 쳐내기. 네, 우리 뇌는 새로운 시대를 넓게 받아들이고 창의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밤마다 낡고 불필요한 정보의 시냅스를 적극적으로 끊어내고 지워버립니다. 뇌 스스로가 망각을 성장의 도구로 쓰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진짜 천재적인 학습자가 되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을 악착같이 붙잡고 기억하느냐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뇌가 불필요해진 과거 정보들을 죄책감 없이 기꺼이 망각하도록 편안하게 허락해주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잊을 용기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실 때 학습자님의 뇌가 과연 어떤 낡은 기억들을 미련 없이 지워버리고 또 어떤 반짝이는 통찰을 내일로 가져가게 될지 한번 기분 좋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지식을 건져 올리는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